조선시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특히나 현대 한국 사회랑도 오버랩되는 이야기를 담은 흔적의 역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가 쓴 책인데요.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목이 흔적의 역사예요. 어떤 네, 흔적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목의 뜻이 있나요? 그 사기를 쓴 사마천 같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 네. 역사라는 거는 이 옛날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역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역사 칼럼을 3년을 쓰면서 네. 이 매주 이제 쓰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 무릎을 칩니다. 사기라든가 실록을 보면은 어째 그렇게 옛날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감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탐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현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얘기로 주로 꾸려졌다고 이 책이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아프면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선박 사고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세월호 때문에 그게 지금도 몇 개월씩 계속 가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 관련해 갖고 옛날 그 실록이라든지 그걸 찾아보니까 네. 조선에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고들이 좀 꽤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를 하고 들춰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이 실록을 쳐다보면은요. 네. 수십 척에서 1000척 같은 배의 그 큰 규모가 이렇게 침몰이 되고 또 수십 명에서 1000명 가까운 또 인명사고가 나고 또 10,000석 가까운 무슨 이 곡식이 이렇게 이 수장이 되고 그런 그 대형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고의 원인 그런 얘기도 많지만 결국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느냐에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왕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리더일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대처했는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보완했는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건을 꼽아보면요. 예. 태종 때 2번 정도가 났거든요. 하나는 많이 났네요. 예, 태종 3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조은선 34척이 침몰해 갖고 10,000석이나 되는 세곡이라는 게 이제 세금으로 모아둔 곡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일정하게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끌고 오는 그런 조은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금으로 받은 곡식인데 예. 그걸 끌고 오다가 수장이 되고 또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요? 또 11년 뒤에도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200명이 익사하고 또 인조 때도 또 조은선 사고가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또 효종 때는 또 이 군사훈련을 하다가 또 갑자기 거센 풍랑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또 표류하거나 침몰해서 또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또 귀한 그 병사들이 죽고 이런 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네. 대부분 보면은 똑같습니다. 인재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태종 때 난 사고인데 한 3개월 뒤에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사관원이 발표하는 게 있어요. 사관원이라면 우리의 지금 감사원 같은 건가요? 감사원 같은 거고 또 이 사관원은 이제 임금의 이 잘못이나 이런 거를 이 간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풍랑을 잘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을 하지 못했고 과적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또 용렬하고 간사한 인간들에게 맡겨가지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행 또 과적 이런 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 8월 달에 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요. 네. 이 조은선은 원래 4월 말에 띄우고 5월에 이제 한양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네. 원칙인데 왜냐하면 이제 태풍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8월 달이나 7월 달에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사고가 났을 때는 꼭 7월 말이나 8월 초에 무리하게 그 배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침몰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중에 왜 아까 병사들이 1,0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지휘관이 이 분명히 파도가 있고 그래갖고 이 부하들이 이건 훈련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훈련을 강행해갖고 아주 불량한 그런 사고를 난 게 있습니다. 보면 지금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다가 좀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 그런데 그 이후는 어때요? 지금 보면 책임을 우리 지금 약간 문제되는 게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반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태종이 한 말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사고의 책임을 두고서 이제 실록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네. 태종 임금의 말이지 약간 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사고 때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배를 버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갖고 섬으로 들어갔다가 잡혀요. 근데 그 잡히면서 이제 진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너무 선원 일이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머리 깎고 섬으로 도망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일벌백계로 아주 수상 같은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은 그 배를 버리고 그렇죠. 또 백성을 버리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겠죠. 태종은 뭐라 그러냐면은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겠냐. 그리고 이 백성을 이 죽음의 땅 사지로 내몬 거는 결국 임금의 잘못이다. 그래갖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출항한 날이 되게 대흉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불길한 날이었다 그럽니다. 그 날이 이렇게 그 점쳐서 보면 그렇다 그러는데요. 네. 게다가 또 풍랑이 거센 날인데 이거를 이 나가게 해갖고 죽게 만든 거는 결국 모든 거는 임금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임금이 뭐 좋은 손 띄우는 날까지 뭐 그렇게 할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세한 건데. 만기칠남이지. 그죠, 만기칠남이죠. 근데 만기칠남인데 네. 이 태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나에게 그렇습니다. 있다. 그 뭐 하나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그럼 육로로 그 조언을 육로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육로라는 건 사실은 우마차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그 당시만 해도 또 길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품도 많이 드는 격인데 뭐 이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태종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사람은 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경제성 그다음에 어떤 효율 이런 거보다는 역시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말 이런 거를 이제 임금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효율성에 몰입됐던 어떤 패턴을 좀 벗어나자라는 어떤 반성이 잠깐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배우면 우리가 흔히 거기서 이제 반면교사라든가 교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야 되는데 물론 조선이 그렇게 다 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아니어도 그런 역사의 단락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나거나 네. 또는 뭐 운석이 최근에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모든 책임은 다 임금으로 이제 귀착이 돼요. 아니 그래서 운석이 떨어져도 네. 임금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그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그것은 결국 이 임금이 부덕한 소치다. 어허. 그리고 인심을 잃은 그런 실덕이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인조 때 뭐 이런 재변이 좀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네. 이 신하들이 이제 이 임금을 다그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초심을 잃은 게 아닙니까. 네. 도대체 이게 이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백성의 인심을 잃은 이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반성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다그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임금이 그 반성을 하고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닦고 이러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아주 충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위기에 닥칠수록 임금이 할 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리더, 지도자의 책임감과 할 일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중요한지를 예. 그 시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 만한 재밌는 인물이 정도전인 것 같아요. 정도전 최근에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당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왕. 그런데 세습군주보다는 관료들이 이끄는 나라를 꿈꿨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도전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정도전을 연구했던 한영우 교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정도전을 조선 개국의 설계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정도전은 왕왕 술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인데요. 한나라 고조가 그 책사 아주 유명한 책사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사인 장자방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오히려 기용한 거다. 그래서 장자방이 만든 나라가 결국 한나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하가 왕을 이용해서 그렇죠. 뜻을 이뤘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나도 자기도 이성계를 이용해서 자기가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예. 은연중에 얘기한 것이 실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록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어떻게 보면 기록 유산이라고 그러게요. 볼 수가 그건 약간 있는데. 사찰에서 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혁명의 주체는 이성계가 아니라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사상을 어떻게 배웠냐 네. 정도전이 결국은 이 절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몽주가 정몽주가 책을 하나 주는데요. 네. 이 맹자라는 책을 줍니다. 근데 맹자의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군주가 덕을 잃고 그래도 신하가 군주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가. 아니 이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군주가 인심을 잃으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슷한 말을 순자도 했는데요. 이 순자의 말이 되게 유명해요. 뭐라 그러냐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뒤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배는 뭐냐면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은 군주를 띄워갖고 이게 잘 순항할 수 있게 하지만 수가 틀리면은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말에서 이제 정도전이가 맹자에서 그거를 배우게 되고 순자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혁명 사상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꿈꾼 세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상 중심의 신권 정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책임 총리보다 더 권한이 큰 어떻게 보면 입헌군주국의 수상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총리가 하는 그런 그렇죠. 것을 꿈꾼 거죠. 그거보다 더 말할 수가 있다는 건데 뭐냐면 이 세습 군주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똑똑한 군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운에 달렸죠. 예. 어리석은 군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상이라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관료 사회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료 중에서 똑똑하고 골려지고 그런 사람을 정치의 수장으로 내세워야 된다. 아하. 그렇다 그러면 군주의 권한은 뭐냐? 딱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재상을 뽑는 거다. 인사군요, 결국. 네. 그런 훌륭한 재상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군주의 몫이고 또 하나는 그 재상과 정사를 같이 하는 거다. 아하. 정사를 의논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얘기합니다. 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두고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전에 뭐 꿈꾸는 거는 이 임금은 좀 가만히 계시고 본인의 야망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예. 이렇게 이 꿈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세팅이 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왕에게 충성을 꼭 하면서도 어리석은 왕은 또 뒤집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그럼 좀 사회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야망이 컸던 사람인데 그런데 결말은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왕권 정치이다 되다 보니까 이 태종 이방원은 또 이성계 태조의 또 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걸 야망이 부딪히는 거고. 만만치 그래서 않고. 이제 네. 결국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형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감히 왕을 그렇게 뭐 일종의 허수아비처럼 만들려고 시도해라는 죄값이었을까요? 지금 시신도 없는 상황이죠? 예, 89년도에 한 20년이 넘었죠. 그때 이제 강남 쪽에 네. 우면산 쪽에 이제 네네. 봉화정 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쪽 가문에서 관리해온 묘서가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발굴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몸통만 있는 머리가 없는 그런 이 유골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양대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백자들이 아주 좋은 조선 초기의 백자들이 아주 그래요? 정제된 백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때 참형을 당한 정도전 선생의 이 유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도전이 그 인사의 중요성, 훌륭한 재상을 뽑아야 되는 인사의 중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 인사 검증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대단한 것 같고 보니까 뭐 리더 맘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항명도 하고 난리가 났던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서경권이라고 있는데요. 서경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50일 이내에 이제 대간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제 사관원, 그 사원부 뭐 이런 분들입니다. 네. 사원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하고 또 감찰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고 이런 데고 사관원은 임금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강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50일 이내에 대간이 임명장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임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 적부심 국회. 아니면 네. 뭐 인사 청문회 그래서 비밀리에 뭐 비공개로 이 원탁에 모여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니면 작불납이라 도장을 딱 찍어갖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임금은 이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예 제도. 임명을 못해요? 못하는 그런 지금은 이를테면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밀어붙이긴 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국왕과 그 대강간 간의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세종 때 어떻게 됐냐면은 5급 이하만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5급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세종 때 잠깐 1, 2급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아까 좀 이따가 얘기하는 그런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임금과 신하 간의 어떤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인사가 중요해요. 이를테면 네, 대표적인 그 치열한 뭐 항명이라고 할 만한 어떤 사건 같은 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세종 임금이 우리가 성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네, 이제 예. 세종대왕께서 사원부의 어떤 수장 그러니까 이 대사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발이라는 분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발이라는 분이 뭐냐면 태종 때 그 선왕 때 그 중국의 사신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 보따리 장사라 그러나요?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그거를 팔았어요. 근데 그것이 명나라 관리들한테도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뭐 그게 뭐 하냐고 그래갖고 그게 외교 문제가 되고 그런 소문이 조선에서도 전국에 다 퍼지고 이래서 아주 망신을 당한 케이스였는데 이런 사람을 이제 이 대사원에 임명을 하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네,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 풍습으로 뭐가 있냐면 전통에 이 대사원이 출근하게 되면 모든 부하 직원들이 맞이하는 그런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출근 저지 투쟁을 해버린 거예요. 부하들이.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은 이 대사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데 세종이 무슨 소리냐. 빨리 나와서 마중을 해라. 그래도 송인상이라는 4급 공무원 지금으로 치면 4급 정도가? 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갖고 국장급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네. 세종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철회를 하나요? 13일간의 항명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연산군 때 또 이 70 먹은 재상 노사신이라는 분의 최측근이 고향군수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네. 도저히 이런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고향군수로 보내냐 그래서 이 사관원 정육품 그러니까 지금부터 육국 공무원이 또 나서가지고 그 노재상에 살코기를 씹어먹겠다는 그런 구건까지 합니다. 그건을 왕에게 당시 굉장히 왕권이 셌던 연산군에게 공식적인 자료를 그렇죠. 보낸 거예요? 네, 그 당시 연산군은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진 그랬죠. 임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저런 친구는 나한테도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국문을 해야 된다라고 연산군이 아주 노발대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그거를 좌절을 못 시키고 결국 그거를 탈락을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연산군이 그냥 바로 탈락을 못 시키니까 불러요. 그 고향군수 신임 고향군수를 불러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 핑계를 대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일종의 정당성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 그런데 그때 그건을 막 한 그 신하에 대해서 연산군이 노발대발할 때 신하들이 그럼 말렸으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대통령 비서실격인데요. 네. 승정원까지 나와서 갖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강관들이 말을 못합니다. 임금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연산군이 너희는 이제 정원의 말만 저렇게 말을 듣느냐. 내가 만약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를 구하러 올 거냐. 아닐 거다라고 아주 한숨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시에 언론의 자유가 굉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군대 문제도 조선시대도 정말 가기 싫어했던 게 군대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역 기피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 더 심각한 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겠죠. 가진 자는 안 가고 뭐 이런 걸 텐데. 예, 그렇습니다. 효종 때 이 유계라는 분이 이제 상성을 올리게 되는데 이 놀기만 하고 게으른 자가 10명 중에 뭐 8, 9명이고 선량한 사람들만 군대를 갑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자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균등함은 가난하지 않고 화합함은 부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평등한 것이 가장 좋은 그 의무, 평등한 의무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병역에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이 조선 시대도 많고 지금도 많은데 그런 그 이 평등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되지 않으면 병역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죠? 추석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결혼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성종이 아예 전국 노총각 노처녀 숫자까지 파악해서 혼수품 지어줄 테니까 혼인해라 이런 명도 내리고 그랬나 봐요. 네. 성종이 뭐라 그랬냐면 네. 서울은 이제 한 성부 지금으로 따면 서울시가 그다음에 지방은 각 감사 도지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가난한 남녀 가운데 이제 노총각 노처녀 홍기를 놓친 사람들을 혼인시켜라. 그러면서 이 혼수품이 없다 그러면 4천 이상의 친척들한테 그 부담을 맡겨라 이런 식으로 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종뿐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모든 임금들이 행여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으면은 뭐 안 되니까 혼인을 독려하게 되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노총각 노처녀가 많으면 화기를 해친다. 이게 노여움이 많고 뭔가 원망이 생기고 한이 많다 이래가지고 나라의 화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관청에서 이렇게 혼수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중종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노총각 노처녀 화기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